수사를 위한 철학이었고,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문학과 정치의 관계였는데, 저는 이 관계가 김남주에게도 상당히 좀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바디우가 쓴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90년대 이후 공산주의, 현실 사회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더 이상 어떤 진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너머의 현실에는 저기 어떤 우리가 바라볼 만한 곳이 있었지라고 했는데 막상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런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또 실상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게 우리는 이제 좀 진보라고 하면 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민주화 시대에는 중요했다면 또 저쪽에서는 또 이제 공산주의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완고한 어떤 그 보수주의자들을 얼핏일컫는 말로도 통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지향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어렵게 만드는 점인 것 같습니다. 김남주를 읽을 때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아까 그 윤동환 선생님께서 김남주의 초기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물론 서정성이라든가 혹은 김남주와 양심이라든가 보다 좀 이데올로기적인 철저성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내면의 고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읊은 부분이 많다는 점들도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177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작품들 옥중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암흑의 시대의 시인의 일 그것은 무엇일까? 침묵일까? 반망일까? 도피일까? 민물을 향히 바다 넋두리일까?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미 그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사건에 관여가 되었고 옥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 나는 도대체 뭘까? 시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이미 나는 혁명 전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혁명에만 바친 사람이야 라고만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가 시인의 입장에서 전사를 오히려 바라보면서 글을 썼을 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78쪽에서 179쪽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 전사 1이라고 하는 제목에 붙어있는 이 시인은 몇몇 부분만 살펴본다면 일상생활에서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름 빛내지 않았고 모양새는 얼굴 내밀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간 엄수가 그 염수의 초보임을 알고 1분 1초 어기지 않았고 동지 이야기를 제목처럼 하면서도 쭉 내려갔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때마다 그는 혁명가로서 자기 신분을 잊은 적이 없었다. 김영수 그 작가의 평전에 따르면 난민전 외곽 조직인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의 총책 이재문이 아마도 이 시의 모델일 것이다라고 이제 적어줬는데 사실 이 시를 좀 읽어보면 당황하게 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떤 그 혁명 시대에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러러 볼만하지만 시의 목적이 사실은 그런 어떤 그 프로파간다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물론 이 시가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인으로서의 김남주는 이 전사일이라고 하는 시, 다른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혁명가의 어떤 이념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이념성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시인의 일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시인으로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의 어떤 고뇌, 도대체 시인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또 전사랑 이런 사람이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김남주에게 시인과 전사는 결코 동일한 정체성이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김남주는 분명히 오늘도 많은 선생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우리가 금방 찾아볼 수 있지만 나는 전사로서가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고 시인은 그 다음이지. 그리고 시는 혁명을 위해서 이바지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는 말을 분명 편하게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써야만 했고 시를 씀으로써 혁명에 동참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물었던 사람으로서의 김남주는 시인과 전사 사이의 간극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간극의 문제를 당위론적인 논법으로 시인은 이래야 되지 혁명해야지 이걸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럼 시인하지 말고 혁명가 하지라고 뭐 우스갯 섞어서 물을 수 없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김남주의 혁명적인 어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인이었고 시로서 혁명을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혁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분명히 김남주에게 시인의 형상이란 단지 혁명의 전사에 부대되는 것으로서 종속되는 것으로서만 이야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지점들을 세계관의 문제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 하면 뭔가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실제로도 이제 181쪽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인용을 해놨습니다. 김남주 시인도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세계관이야말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고 우리는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독립해야 돼 하는 좀 이제 농담을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말씀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맹우전 선생님도 자기 글에서 말씀하셨지만 옥중에서 엄청 공부를 했잖아요. 김남주 시인은.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이제 부인이 될 박광숙 여사에게 이제 어떤 책을 좀 갖다 주시오. 편지를 보면 맨날 책 갖다 달라는 소리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김남주는 옥중에서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혁명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박광숙 여사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습작을 할 때 일종의 옥중에서지만 내가 교사가 되어주겠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글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이제 강론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박광숙 여사께 이렇게 보낸 글에서도 제가 좀 약간 뒷부분을 가고 있는데요. 190쪽에 이제 인용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대가 조국의 딸이라면 전사의 아내라면 최고의 세계관을 웅변함으로써 개변하고 문자로서 기명하고 행동함으로써 실행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훌륭하고 멋진 말이지만 특이할 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흥미롭게도 옥중에서 김남주가 세계 문학을 공부하고 여러 작가와 시인들을 번역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는 본인이 이제 아까 우리 얘기 잠깐 나왔지만 전남대 영문과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학교 공부를 충실하고 이런 모범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이제 지하 선전문을 만들다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었죠. 학교에서 뭔가 문학에 대해서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옥중에서 최고의 도서관, 공부장에서 난 공부했다. 그것도 독학으로. 그런데 그 독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세계관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유명한 혁명가들은 작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외우자, 밑줄 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공부하면서도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뭔가 좀 이거는 내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기들을 김남주가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얼리즘론에 대한 논의입니다. 191쪽부터 192, 3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 엥겔스가 마가렛 하크리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발자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자크는 이제 왕당파였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왕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작가로서의 감각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왕정이라든가 이런 낡은 것, 이런 시대의 유산들은 이제 때가 지났지. 그러므로 나는 거꾸로 신은 부르주아스, 탐욕스럽고 돈밖에 못 밝히지만 저들의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소설 속에서 그걸 밝힘으로써 거꾸로 자기의 입장, 세계관과는 배치되는 계급의 이야기를 씀으로써 오히려 발자크는 리얼리스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엥겔스는 이걸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김남주는 세계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막 해놓고 뭔가 이상한데 이런 걸 느낀 거죠. 왜냐하면 엥겔스 말을 따라하면서 자기가 엥겔스의 말을 꼭 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계관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겠지만 작가라는 사람은 어떤 정해진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준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각에 의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이 감각을 내가 오히려 믿고 따르면서 작가로서 시인으로서 그로부터 글을 썼을 때 거꾸로 변화한 세계를 내가 따라갈 수 있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뭐 문학 이론에서 특히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학생들한테는 뭐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남주에게 옥주인 김남주에게 그런 것들을 튼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도 환경도 안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자기의 어떤 독서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뭐 제가 좀 더 복잡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문에 맞게 좀 그 부분을 논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남주가 고지고대로 우리는 이미 혁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위대한 계의가 있고 그것을 따라야만 되고 전 시인은 그저 전사적인 어떤 이념에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벗어나는 지점들을 스스로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시각을 갱신해 나갔다는 측면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주는 태어날 때부터 전사도 아니었고 태어나서 또 옥중에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도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그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80년대의 근대 한국의 한 자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서는 그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시적 실험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라는 것과 세계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 사이의 관계 또 제가 글에는 적었습니다만 단파성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시인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시의 어떤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사라고 하는 그 자신이 바람하지 않았고 지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이 일종의 굳어진 어떤 위대한 조각상처럼 남아있는 그런 모습보다도 수사로서 또 우리가 아까도 계속 인용되었던 시인이란 싸우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김남주 자신의 말을 들린다면 그런 의미에서 수사의 시향으로서 우리가 김남주를 지금 다시 재구성해본다면 그가 박물관 속에 남아있는 기념비요 또 책 속에 남아있는 잉크 자국이 아니라 우리와 다시금 호흡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가 필요한 시대에 그를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챕터를 좀 한마디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이 자리를 맺고 싶습니다. 197쪽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김남주 시민이 이제 10여 년 가까운 10월 동안 옥중에 있다가 나와서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곧 신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시를 못 쓰는 기간이 있었죠. 옥중에서 그렇게 많은 시를 쓰고 그걸 단출하고 그것이 세간에서 널리 일으키고 혁명시인으로서 그렇게 추앙받았지만 거꾸로 감옥 바깥에서는 물론 뭐 강연 활동을 한다든가 어디 지지연대 농성장에 간다든가 이런 활동도 했었지만 어딘가 그가 시를 못 쓰고 정체된 면들을 분명히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가 스스로 남긴 말에서도 이게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김남주의 시가 특히나 그 옥중에서 쓰여진 시들이 갖는 강고하고 선명한 혁명성과 대비되는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감각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계속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김남주는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러나 내 시는 사실은 어떤 혁명의 무기였고 나는 그것이 결코 생활 감각에 결여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주는 어떤 특히 90년대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나의 시는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깊이 좀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쪽에 제가 인용의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내시 독자들은 나의 시가 현실의 생활을 매개로 형성화되지 않았고 이념과 사상, 다시 말해 관념을 가지고 현실의 여러 관계를 조직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지적하곤 했다. 이 지적에 감사하고 이 시를 끝으로 해서 그런 지적들로부터 해방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과 투쟁이 행해지고 있는 농촌, 어촌, 광산촌, 중담지대 등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겠다라고 김남주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1쪽에 나오는 사상의 거처에 나오는 하나의 시에서 그 시에 이제 좀 중하단 부분이 이런 말을 하죠. 내지, 노동, 투쟁. 생활의 이 기반에서 내가 발을 떼면 내시는 깃털 하나 들어올리지 못한다. 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김남주의 옥중 시대라고 하는 것, 옥중에서 이미 그는 수많은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 또한 자기의 대표적인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사회에서 필요했던 많은 시들도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른 세계가 도래했고 그 도래한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계가 작동을 하고 또 이 공동체가 구성되기를 요구하는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90년 되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시대였죠.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김남주에게는 안타깝지만 90년대는 그가 새로운 시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모색하고 자기를 수련해야 됐던 시기로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가 일찍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본인이 선언한 대로 농촌과 어촌과 광산, 공장을 떠돌아다니면서 바뀌어버린 이 세계 그리고 달라져버린 이 시대를 새롭게 감각하고 그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스타일의 시 그러면서 이 세계를 함께 감흥하는 그런 시들을 썼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남주는 모든 것은 상황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은 물론이지만 경험하지 않은 것에조차 공감하고 감흥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살이라고 하는 그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시집인데 실제로 김남주가 추록하고 나서 누군가가 물었다고 하죠. 5.18이 있었을 때 당신은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시를 썼냐고. 시인들은 정직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자기가 겪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어떻게 시를 썼습니까? 다소 날카롭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런 질문인데 김남주는 옥중이지만 나는 그 학살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고 시인으로서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내 시적 감흥에 의해서 그 상황을 내가 상황이 주는 아주 강렬한 어떤 이런 느낌들을 내가 마치 전파수신기가 된 것처럼 추신하고 그것을 시로 썼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도 김남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시적인 실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여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종합을 한다면요. 김남주는 자신이 전사를 지향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엄표했을 시기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시인으로서 내가 혁명과 전사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체 화의 과정에 있었던 시인이었고 그것은 추록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어떤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는 채 비춰보지 못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김남주 이후를 사실은 더욱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을 요약한다고 해놓고 요약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또 오전에 발표하신 분들의 취지에 공통된 어떤 일관성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남주 시에서는 그 시인과 투사라는 그 양자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이 그 시를 기승하는 데에서도 역시 핵심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같이 앵겔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전공하고 가깝기도 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흔히 인용되는 리얼리즘의 승리라는 그 글 말고 라파르그라는 그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영국 노동자들의 생활을 다룬 노동소설에 관해서 그런데 사회주의를 의식적으로 작가들은 그 신념이 과도해서 현실을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일어를 아까 김준태 선생님도 쓰셨는데 그대로 옮기면은 포에티시의 아우프리시티카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비슷하게 옮기면은 포에틱 어니스트입니다. 근데 아우프리시티시는 그 정직성, 시적 정직성에다가 그 열려있는 마음, 공정성, 사심없음 그런 더 복합적인 뉘앙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 시적인 정직성이야말로 사실은 김남주 시인이 짧은 20년 동안에 실천했던 시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성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이 농촌을 소재로 하든 학살과 같은 시에서든 가장 바탕에 흐르는 정치적인 노선이 예를 들면 난민전의 그때 추진 방식이 옳았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설령 그 노선이 틀렸을지라도 시는 그거를 넘어선다는 거죠. 더 장구하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